72장 한중왕이 된 유비. 조조가 허창으로 달아나자 한중을 다스리던 조조의 부하들은 질의 겁을 먹고 유비에게 항복했어요. 유비는 항복한 이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한중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조조와의 싸움에서 지친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유비가 다스리는 땅은 정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고 군사와 식량, 말과 무기 모두 넉넉했어요. 그렇게 찾아온 평화로움에 한중과 서천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유비 황제 만세! 백성을 자신의 몸같이 아껴주시는 유비 황제야말로 진정한 황제이시다. 백성들은 허창에 있는 황제보다 유비를 진정한 황제로 여겼으며 신하들 또한 유비를 황제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말하기 조심스러웠던 신하들은 제갈 공명을 찾아가 뜻을 전했어요.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유비 장군을 황제 폐하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허창에는 한나라의 황제가 계시지만 조조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으니 어찌 진정한 황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공명 선생께서 우리들의 뜻을 유비 장군님께 전해 주십시오. 공명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소. 걱정 마시오. 그대들의 뜻을 전해드리겠소. 공명은 여러 장수와 신하들과 함께 유비를 찾아갔어요. 조조가 황제를 무시하고 나라를 제멋대로 휘두르니 백성들은 진정한 주인을 잃었습니다. 의로운 유비 장군께서 서천과 한중 땅까지 차지했으니 이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원하는 바이니 부디 황제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유비는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두 눈으로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가 황실의 후손이긴 하지만 나 또한 신하의 몸이오. 신하인 자가 어찌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소. 그것은 반역이며 역적이 하는 짓이오. 공명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천하는 여러 곳으로 나뉘어 갈라졌으며 영웅호걸들은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영웅호걸들을 섬기는 것은 훌륭한 주인을 섬겨 천하를 바로잡고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장군께서는 작은 의리만 지키려 하시고 우리들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공명이 거듭 애원했으나 유비는 고개를 돌린 채 두 눈을 감았어요. 그대의 뜻을 알지만 나는 그럴 수 없소. 오늘 일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소. 유비의 말이 끝나자 공명을 따라온 모든 장수와 신하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부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황제의 자리에 올라주소서. 하지만 유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공명이 제안을 했어요. 장군께서는 평생 의를 지키며 살아오셨으니 황제라는 높은 자리는 거절하실만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중왕의 자리에 올라 서천과 동천 그리고 형주를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유비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대들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황제 폐하의 허락도 없이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소. 국명은 차분한 목소리로 유비를 설득했어요. 지금은 온 나라가 전쟁터입니다.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평상시와 같은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장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도 참 못 이기는 척 그냥 허락하면 어디 덧나슈? 지금은 송건 같은 어린애도 천하를 도둑질하려 들고 조조놈도 왕이 된 세상이요. 그런데 황실의 후손인 형님이 왕은 물론이고 황제가 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이오? 장비의 말이 끝나자 유비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장비 동생은 그만 입을 다물라. 유비의 호통에 장비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삐쭉 내밀었어요. 공명이 다시 한번 애원했어요. 장비 장군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일단 한중왕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황제 폐하의 허락은 그 뒤에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공명이 말이 끝나자 모든 신하와 장수들이 한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유비는 그 뒤에도 여러 번 거절을 반복하다 마침내 더 이상 뿌리치지 못하고 한중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219년 가을 모든 신하들이 늘어선 가운데 법정과 허정이 유비를 받들어 단 위로 모시고는 왕관과 옥새를 바쳤어요. 유비는 남쪽을 바라보고 왕의 의자에 앉아 한중왕으로서 신하들의 절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유선을 왕세자로 임명했어요. 한나라 경제 황제의 아들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알립니다. 유비는 한중왕이 되어 황제 폐하를 모시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장수와 신하들은 나의 뜻을 잘 헤아려 부디 나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유비는 한중왕이 되었고 유비의 아들 유선은 왕세자가 되었으며 제갈공명은 나랏일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또한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에게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호랑이 같은 5 장군이라는 뜻의 5호 대장이라는 벼슬을 주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장비는 날마다 술에 취해 불그스레한 얼굴로 기뻐했어요. 좋다. 나는 총나라의 5호 장군이다. 이 장비님이 형님 덕을 독특히 보는구나. 장비는 불그스레한 얼굴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백성들 또한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한중왕 만세, 총나라 만세. 그렇게 한 달 동안 잔치가 계속되니 백성들은 저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제갈공명은 약속한 대로 조조 몰래 허창에 사람을 보내 황제에게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음을 알렸고 황제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였지만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관우였어요. 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센 바람에 긴 수염을 날리며 형주 땅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락바락 악을 써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업군 땅의 조조였어요. 멋이 어째 천둥 소리에 놀라던 겁쟁이 유비놈이 왕이 되었다고. 돗자리나 짜던 천한 놈에게 왕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 반드시 유비놈을 죽이고 말 테다.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유비와 결판을 내고 말겠다. 조조의 말에 조조의 책략가 사마이가 말렸어요. 대왕께서는 진정하십시오. 그까진 유비와 싸우기 위해 대왕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있습니다. 조조가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요? 사마이가 대답했어요. 송건은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다가 다시 빼앗아 갔으며 유비는 송건에게 형주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원수 사이나 다름없으니 대왕께서는 송건에게 사람을 보내 강동의 군사들로 하여금 형주를 공격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유비는 서천의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여 형주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한중과 서천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비는 동시에 두 적을 막아낼 수 없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마의의 말에 조조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참으로 좋은 생각이요. 조조는 만총이라는 신하를 불러 편지를 건네주어 강동에 있는 송건에게 보냈어요. 만총은 송건을 만나 조조의 편지를 전하며 말했어요. 오나라와 위나라는 원수진 일도 없는데 유비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유비와 공명의 꾀임에 넘어가 적벽 대전이 일으켰지만 우리 두 나라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유비에게만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왕 조조께서는 그때의 일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어 지금이라도 우리 두 나라가 힘을 모아 유비를 물리치길 바라고 계십니다. 송건은 날카로운 두 눈으로 만총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요? 만총은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대답했어요. 위왕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는 강동에서 형주를 공격해주면 우리는 한중과 서천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가 동시에 유비의 머리와 꼬리를 쳐 유비의 땅을 모두 빼앗은 다음 그 땅을 절반으로 나누어 갖고 앞으로 다시는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다면 천하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만총의 말에 송건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크게 잔치를 베풀어 만총을 대접하라 명령했어요. 만총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송건은 잠시 후 신하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조조의 말에 일리는 있다. 그동안 우리는 조조와 싸우느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만 썼으며 그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 기회에 잃었던 땅도 되찾아야겠다. 그런데 형주를 지키는 관우를 어찌 물리치고 형주를 되찾을 수 있단 말인가? 송건은 신하들을 쭉 훑어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는가 싶더니 송건의 책략가 제갈근이 입을 열었어요. 관우와 싸우기 전 관우를 먼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우가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관우와 힘을 합쳐 조조를 공격하면 되고 관우가 우리 편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조조의 말처럼
형주를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건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관우는 우리 편이 될 사람이 아니다. 지난날 조조가 관우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기 위해 온갖 재물을 갖다 바쳤지만 관우는 결국 유비에게로 돌아갔다. 송건의 대답에 제갈근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었지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송건이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제갈근이 대답했어요. 관우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송건 장군의 아드님과 관우의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리 된다면 제 아무리 관우라 해도 우리에게 칼을 겨누지 못할 것입니다. 송건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송건은 만창을 허창으로 돌려보낸 후 제갈근을 형주의 관우에게 보냈어요. 관우는 제갈근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대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오? 제갈근은 쾌활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송건 장군의 총명한 아드님과 관우 장군의 아리따운 따님을 결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된 후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치면 제갈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어찌 호랑이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시집 보낸단 말이오. 그대의 동생이 공명선생만 아니었더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관우의 호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제갈근은 숨을 컥컥거리며 돌아갔어요. 이 사실을 모두 전해 들은 송건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렸어요. 개의 아들이라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당장 형주를 공격해 관우놈의 수염을 몽땅 뽑아버리겠다. 송건이 길길이 날뛰자 제갈근이 진정시켰어요. 참으십시오.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간 조조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조조가 우리와 힘을 합치려는 것은 유비 군대를 둘로 나누어 약하게 만든 후 총나라를 혼자 집어삼키려는 속셈입니다. 우리는 그런 조조를 이용해야 합니다. 송건이 틱틱거리며 물었어요. 늙은 여우 같은 조조를 어떻게 이용한단 말이오? 이때 송건의 또 다른 책략가 보즐이 말했어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위나라가 먼저 형주를 공격한다면 우리 오나라도 돕겠다고 하십시오. 일단 조조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형주의 관우도 맞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 형주를 빼앗아야 합니다. 보즐의 말에 송건은 그 즉시 조조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조조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다. 여봐라. 지금 당장 양양과 번성을 지키는 장수 조인에게 형주를 공격하라고 전해라. 그렇게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한중 왕이 된 유비는 위원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중을 지키도록 한 후 자신은 신하들을 이끌고 익주성으로 향했어요. 유비는 궁궐을 새로 짓고 먹을 양식과 무기를 넉넉히 준비한 후 중앙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군사가 급한 소식을 전했어요. 조조가 강동의 송건과 손을 잡고
형주를 치려고 합니다. 조조의 제안을 받은 송건이 관우 장군을 떠보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관우 장군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했지만 관우 장군께서는 호랑이의 딸을 개의 아들에게 줄 수 없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유비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공명에게 대책을 물으니 공명이 대답했어요. 조조와 송건은 동맹을 맺었지만 각자 머릿속에 든 생각이 다르니 일이 잘 풀릴 수 없습니다. 송건이 형주를 탐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조보다 먼저 군사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우 장군에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공격해 그들이 당황한 사이 관우 장군을 서천으로 불러들이십시오. 형주를 지키려면 강동의 송건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관우 장군은 성격이 올고다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즉시 자신의 신하 비시를 시켜 관우에게 보냈어요. 비시는 형주에 도착하자마자 관우에게 오호대장 임명장을 내밀었어요. 한중왕 유비께서 장군님께 오호대장이란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오호대장 5분들 중 첫 번째로 관우 장군을 임명하셨습니다. 관우가 물었어요. 오호대장이라. 그렇다면 나 말고 다른 내 사람은 누구요? 비시가 대답했어요.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입니다. 비시의 말에 관우는 벌어 화를 냈어요. 장비는 나와 의형제를 맺은 동생이며 조자룡은 오래전부터 형님을 모셨으니 내 동생이나 다름없소. 그러니 장비와 조자룡이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황충과 마초가 어찌 우리와 같은 오호대장이 될 수 있단 말이오. 늙은이와 떠돌이도 받는 벼슬이 오호장군이라면 나는 받지 않겠소. 비시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것은 장군께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옛날 항고조 때 소하와 조창이라는 두 장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공도 많이 세웠을 뿐 아니라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신이란 장수가 멀리서 건너와 항고조의 신하가 되었는데 그때 항고조는 한신에게 조창보다 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소하와 조창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관우 장군께서 한중왕 유비와 의형제라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형제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지금 한중왕께서 관우 장군을 오호대장으로 임명하셨지만 형제로 맺어진 사이이니 세상 사람들은 관우 장군을 한중왕이라 여기며 한중왕은 곧 관우 장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한낱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 따위로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비시의 말에 관우는 부끄러웠어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며 생각에 잠겨있던 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시에게 2번 절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고맙소. 그대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소. 그제야 비시는 유비의 임명장을 전했어요. 조조와 송건이 동맹을 맺고 형주를 공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중왕께서는 관우 장군으로 하여금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비 형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것이오. 좋소. 내일 당장 양양부터 쳐들어가겠소.
관우는 굳게 결심했어요.